먹어라. 뜨거울 때. 아버지는요? 저는 재성입니다. 도련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를 담을 수 없는 사내다. 도련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도련님, 부디 몸 조심하세요. 뼈를 도려내는 듯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성광 모퉁이를 돌아온 칼바람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주막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희미한 등잔불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던 밤이었지요. 파장을 마친 주막 안, 옥부는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달아빠진 행주를 꿰매고 있었고, 곁에 앉은 시어머니는 애구, 몹쓸 날씨로구나 하고 혀를 차며 화로에 언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하늘이 무심하게도 데려가 버린 지아비가 남긴 것은 이 낡은 주막과 늙은 시어머니 단 둘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사연야담입니다. 어르신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바로 시작합니다. 사내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하루가 다르게 기울었고, 옥분과 시어머니는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지요. 시어머니의 손맛과 옥분의 억척스러움이 더해진 국밥 한 그릇이 두 여인의 유일한 목숨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고 누군가 주막문을 절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손님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는 처절한 소리였지요.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등잔불을 손으로 가리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이 야심한 시각에 어느 안전이라고 문을 두드리는 게야. 인적 드문 변두리 주막에 이 밤중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두 여인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사이로 짐승의 낑낑거림 같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어오는 순간 옥부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혀를 찼지만 이내 턱짓으로 문을 가리켰지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자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 너머로 차마 사람의 형상이라 보기 힘든 사내 하나가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너무나 낡아 있었고 그 위로는 매를 맞은 듯한 자국들이 어지럽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아비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은 두려움에 질린 검은 눈동자로 두 여인을 올려다보는 7살 남짓의 어린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 부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사내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애구머니나 저런, 시어머니가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옥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사내와 그 옆에서 미동도 없이 저만 올려다보는 아이. 옥분이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자 시어머니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뭘 그리 넋놓고 서 있느냐. 그러다 사람 잡겠다. 어서 끌어들이지 않고. 그 호통에 옥부는 정신을 차리고 사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힘에 부치는 일이었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반대편으로 가 묵묵히 사내의 다른 쪽 팔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젊은 며느리와 늙은 시어머니, 두 여인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내를 방 한쪽 구석으로 힘겹게 끌어다 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내의 코에 손을 대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옥부는 덮을 것을 찾아 헤매다 시어머니의 유일한 겨울 이불을 가져와 차갑게 식어가는 사내의 몸 위로 덮어주었지요. 그 모든 것을 아이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옥부는 그제야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 부엌으로 향하였지요. 쌀독 바닥을 싹싹 긁어모은 누룽지로 급히 국을 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누룽지 그릇을 들고 온 옥부는 아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내 그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검은 눈동자와 연민으로 흔들리던 옥분의 맑은 눈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도 어미와 같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옥분은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운 처지였지요. 운명의 무게가 내려앉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때는 정녕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굶주림과 두려움에 지쳤던 탓인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비워내자마자 옥분의 낡은 이불자락 옆에서 이내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내는 자그마한 소리와 구석에 눕혀둔 사내의 힘겹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숨소리, 그리고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시어머니의 마른 한숨 소리만이 가득하였지요. 옥부는 차마 잠들지 못하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방 한 구석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구한 팔자 위로 하룻밤 만에 죽음과 어린 생명이 함께 얹어진 그 무게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쿨럭쿨럭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쇳소리가 긁혀 나오는 듯한 마른 기침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옥분과 시어머니가 놀라 돌아보자 죽은 듯이 누워있던 사내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조리 쥐어짜내듯 간신히 윗몸을 일으키려 필사적으로 버둥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옥부는 저도 모르게 다가가 그의 등을 조심스럽게 받쳐주었지요. 사내의 몸은 마치 화로를 품은 듯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사내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성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잠든 아이를 향해 타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요. 그 눈빛은 아비가 자식을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하가 왕을 보듯 종이 주인을 보듯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존재를 향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눈빛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기묘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사내는 옥분의 옷소매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옥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지요. 사내는 떨리는 다른 손으로 자신의 품속을 힘겹게 더듬었습니다. 한참을 헤맨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여러 겹의 기름종이로 싼 묵직한 봉서와 한 손에 묵직하게 잡히는 차가운 옥패 하나였습니다. 옥패에서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와 옥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사내는 그것들을 옥분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천근의 무게를 떠넘기듯 그의 손은 무겁고도 절박하였지요. 옥부는 손에 들린 옥패와 봉서의 무게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겁에 질려 세차게 흔들렸지요. 사내는 옥분의 그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생명의 불꽃을 모두 태우듯 잠든 아이와 옥분을 번갈아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절규하듯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크면 한양으로 그 몇 마디 말에 모든 것을 담아내려는 듯
사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옥분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약조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옥분은 그의 손을 참아 뿌리치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자기도 모르게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눈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분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모든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며 그의 머리가 옥분의 무릎 위로 힘없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룻밤의 가혹한 인연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이 되어 그녀의 여린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주막 안 등잔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잠든 아이와 죽은 사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안게 된 한 여인의 길고도 서글픈 그림자를 방바닥 위로 짙게 들이우고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밤새 꽁꽁 얼어붙었던 주막 문틈으로 시린 새벽빛이 스며들자 옥분과 시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서로의 퀭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과 이불자락 옆에 웅크리고 잠든 어린아이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두 여인의 마른 한숨만이 가득하였지요. 늙은 노복의 시신은 두 여인이 날이 밝기 전 주막 뒤편의 언덕에 아무도 모르게 묻어준 후였습니다. 먼저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것인지 화근덩이가 굴러 들어온 것인지 시어머니는 텅 비어가는 쌀독을 한번 쳐다보고는 잠든 아이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미움도 아니었으나 앞으로 닥쳐올 고된 현실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옥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늙은 노복이 목숨과 맞바꾼 차가운 옥패와 묵직한 봉서를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혀를 차며 말하였지요. 저 아이가 영모로 몰린 혈맥이라 하지 않았느냐. 저 아이를 품었다가는 우리 목숨까지 부지하기 어려워. 이건 불쌍하고 가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시어머니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또한 옳은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늙은 시어머니의 목숨도 이 주막도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이었지요. 옥부는 고개를 들어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비와 같던 이의 죽음도 모른 채 그저 고단함에 깊이 잠든 아이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하였지요. 바로 그때 아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옥분의 치맛자락을 저도 모르게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옥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계산이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옥분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거두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정녕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 둘이 살기도 벅찬 이 마당에 저런 화근덩이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려는 찰나 아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낯선 방 안을 한번 훑어본 후 옥분과 시어머니를 차례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나이 또래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고요한 눈동자였지요.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멈추고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먼저 굳건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동자에서 3년 전 먼저 떠나보낸 제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참을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이내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휴,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지. 내가 정 그리하겠다면 이 늙은 내가 어쩌겠느냐. 그날 밤 옥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재성입니다. 이재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옥부는 앞으로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의 이름 끝자와 같아 더욱 마음이 쓰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폭풍을 품은 낡은 주막 안에서 옥분과 시어머니, 그리고 재성이라 불리게 된 아이, 세 사람의 고된 세월이 소리 없이 흘러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재성의 나이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가 옥분을 불렀지요. 얘야, 이제 우리 둘만으로는 이 주막을 꾸려가기가 버겁구나. 재성이 저 녀석도 이제 제법 컸으니 일손이 하나 더 있어야겠다. 그렇게 수소문 끝에 주막의 자비를 돕기 위해 14세 가난한 소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치만 살피는 그 아이의 이름은 복순이었습니다. 폭풍을 품은 낡은 주막 안에서 훗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네 사람의 인연은 아직 서로를 모른 채 그렇게 조용히 얽혀 들어가고 있었지요. 주막의 낡은 기둥을 스쳐가는 바람에 얼굴이 몇 번이고 바뀌는 사이 7살의 아이는 어느덧 18배 청년이 되었습니다. 옥분의 눈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았지만 재성의 어깨는 이미 굳건한 사내의 것이었고 그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서늘하였지요. 11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재성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의 풍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비라 믿었던 사내의 상처 입은 손, 마지막 숨결에 섞여 나온 한양이라는 두 글자, 그리고 그날 이후 할머니와 옥분이가 목숨처럼 숨겨온 낡은 옥패와 봉서의 존재까지도. 재성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거두었는지, 왜 밤마다 한숨을 쉬는지, 왜 그 낡은 봉서를 해마다 꺼내보며 눈물을 훔치는지. 다만 묻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옥분과 할머니가 입을 열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재성은 더욱더 책에 파고들었습니다. 진실을 감당할 힘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날 밤도 재성은 방 안에서 책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복순이가 작은 소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16이 된 복순의 얼굴에는 앳된 티가 가시고 수줍은 여인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었지요. 도련님, 밤이 깊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과 따뜻한 물수건. 복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소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성은 책에서 눈 한 번 돌리지 않은 채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나가거라. 그 한마디에 복순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어찌 모를 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재성은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손에 넣지 못하는 이 지독한 답답함. 옥분과 할머니의 무거운 침묵이 쌓아 올린 벽 앞에서 복순의 순수한 정은 오히려 재성의 가슴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파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재성에게 필요한 것은 따스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지혜와 운명과 맞설 힘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소리 없이 소반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닫힌 문 뒤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였지만 재성은 애써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었지요.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연민을 잊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진실의 문턱에서 홀로 고뇌하는 한 사내의 그림자를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가랑비가 읍내의 먼지를 잠재우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고을의 젊은 청년들이 향교 앞 넓은 마당에 모여 앉아 서로의 글재주를 뽐내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크고 옷이 화려한 이는 이 고을의 재물을 모두 끌어쥐고 있다는 박좌수의 외아들 박경철이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옷을 휘날리며 제 아비의 권세를 제 것인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말없이 서 있는 한 사내에게 박경철의 오만한 눈길이 꽂혔습니다. 주막집 아들 재성이었지요. 낡았지만 깨끗한 무명옷을 입은 재성은 그저 묵묵히 서서 선비들의 문답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경철이 코웃음을 치며 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국밥이나 나르던 이가 감히 어디라고 성현의 말씀을 논하는 자리에 발을 들여놓는 게야.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재성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성의 그 고요한 눈빛이 되려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자 박경철의 얼굴이 심술궂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재성을 만천하에 망신시켜 콧대를 꺾어 놓을 요량으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경서의 한 구절을 끄집어냈습니다. 내 놈이 정령 글줄이나 읽었다면 답해보아라. 하늘의 뜻은 지극히 높고 푸르른데 어찌하여 인간의 삶은 이리도 고단한가. 이에 대한 성현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말이다. 주변은 삽시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이름난 유생들도 풀기 어려워하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물음이었기 때문이지요. 모두의 시선이 재성에게로 쏠렸습니다. 재성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정령 푸르기만 하겠습니까? 재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하늘은 때로는 먹구름을 품어 세상을 어둡게 하고 때로는 번개를 내리쳐 산을 가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늘을 푸르다 기억하는 것은 그 모든 시련 끝에 반드시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인간의 삶이 고단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단함 그 자체가 하늘의 뜻이 아니라 그 고단함을 딛고 일어섰을 때 비로소 푸른 하늘을 볼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성현의 가르침입니다. 순간 마당을 채우고 있던 공기가 그대로 멎는 듯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질문을 던진 박경철조차도 입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재성의 대답은 단순히 글재주가 깊은 수준을 넘어 세상을 꿰뚫는 밝은 눈과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경철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잘 익은 오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날의 일은 순식간에 읍내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박좌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아들이 주막집 아이에게 망신을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박좌수는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내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주막집 아이라. 박좌수는 그저 아들의 치욕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지요. 자신의 발밑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용의 싹이 지금 막 진흙탕 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박좌수는 시시때때로 옥분의 주막 쪽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먹이를 노리는 뱀의 섬뜩한 눈빛이었습니다. 향교에서의 일이 있은 후 읍내의 기색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좌수의 심기를 건드린 재성을 향한 옥분과 할머니의 걱정은 날마다 깊어만 갔지만 정작 재성은 이전과 다름없이 묵묵히 책을 읽고 주막이를 도울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주막이 문을 닫을 무렵 평생을 밭을 일구며 살아온 김노인이 흙빛이 된 얼굴로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옥분이 내어준 국밥상 앞에서도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 수저를 들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감, 무슨 일이시오?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옥분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김노인은 끝내 참지 못하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 덜덜 떨리며 들려 있었지요. 그 옛날 흉년의 박좌수에게 곡식 한 말을 빌렸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갚고 또 갚아도 끝나지 않던 빚이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집과 땅을 모두 내놓아도 모자랄 지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종이에 찍힌 붉은 수결은 마치 김노인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옥분과 할머니는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굴렀지만 박좌수의 횡포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성이 김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제가 한 번 봐도 되겠습니까? 재성은 김노인의 손에서 빈 문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재성의 입만 바라보았지요. 한참이나 문서를 들여다보던 재성이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내일 아침 저와 함께 박좌수를 찾아가시지요. 다음 날 아침 재성은 김노인과 함께 박좌수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의 재질을 뚫고 들어간 사랑채에는 박좌수가 거만하게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막집 꼬맹이가 여긴 어쩐 일이냐. 내 놈이 이 늙은이의 빚이라도 대신 갚아주려는 게냐. 박좌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재성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품에서 빈 문서와 함께 작은 주판알 몇 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좌수 어르신,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다만 셈이 조금 다른 듯하여 바로잡고자 합니다. 재성은 빈 문서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나라에서 정한 법도에 따라 별일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각, 또각.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고요한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박좌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재성이 다시 계산한 빚은 박좌수가 주장하던 금액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좌수 어르신, 이것이 나라의 법도로 계산한 정확한 빚입니다. 이 이상을 받는 것은 어르신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성의 고혈을 짜는 탐관오리나 하는 짓이 아닙니까? 재성의 말은 조용하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세는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박좌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탐심이 일개 주막집 아이의 의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길길이 날뛰며 재성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탐관오리라는 말에 차마 그러지도 못하였지요. 결국 박좌수는 이를 갈며 재성이 내민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좌수는 재성을 더 이상 그저 주막집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길에 나타난 가장 껄끄럽고 위험한 적수. 박좌수의 눈빛이 이제는 재성을 향해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끈질긴 사리를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빈 문서를 해결한 그날 이후 박좌수는 더 이상 재성을 향해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읍내에 어디서 마주쳐도 못 본 척 그림자조차 외면하였지요. 하지만 맹수는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에 가장 몸을 낮추는 법. 박좌수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비열한 안갚음은 재성이 아닌 주막의 가장 약한 두 여인을 향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늘 주막을 가득 채우던 손님들의 발길이 하나둘 뜸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때가 좋지 않은 탓이려니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옥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주막 국밥에서 쥐꼬리가 나왔다는 둥, 과부가 운영하는 주막이라 밤만 되면 외간 사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둥,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흉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옥부는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혀가 쏘아대는 독화살을 막을 방도는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마른 기침을 토해내는 시어머니의 야윈 등을 쓸어내리며 옥분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요. 재성은 이 모든 것이 박좌수의 비열한 관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간악한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덫에 걸려들 뿐이라는 것을 마음을 다잡아 억눌렀습니다. 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전보다 더 묵묵하게 주막에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좌수가 보낸 수합에 몇이 대낮부터 주막에 와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고 음식이 짠해 싱겁네 트집을 잡으며 복순이의 치마 끝을 희롱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성의 눈에 푸른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재성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재성의 앞을 막아서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그 눈빛에는 참아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성은 결국 치미는 불같은 노여움을 삼키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아배들이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돌아간 저녁. 텅 빈 주막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엎질러진 술, 그리고 세 사람의 깊은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말없이 바닥을 닦았고 재성은 부서진 의자를 맞추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좌수의 교활한 덫이 이제는 주막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조여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유난히 더 크고 길게 주막의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재성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옥부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막의 가장 깊은 방, 실ong 위에 고이 모셔두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재성 앞에 내려놓았지요. 그 자리에는 헬쑥해진 시어머니도 무겁게 앉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에 쌓여 묵직한 무게를 풍기는 봉서와 손에 닿는 것만으로도
살을 내는 듯한 냉기를 뿜는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옥부는 재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성아, 그동안 묻지 않고 기다려주어 고맙구나. 그 한마디에 지난 11해 동안 서로가 외면해왔던 거대한 진실의 문이 삐걱 하고 열리는 듯하였습니다. 재성은 말없이 옥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너를 안고 왔던 그이는 내 아비가 아니었다. 너의 가문을 대대로 섬겨온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노북이었지. 그리고 너의 진짜 이름은 재성이 아니라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멸문한 대제학 이경의 유일한 혈육 이설이란다. 옥분이 봉서를 재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너의 가문을 무너뜨린 원수들의 이름과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 순간 재성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주막집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핏값으로 짊어진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몰락한 가문의 마지막 혈맥이었습니다. 숨이 막혀 재성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지요. 그는 정처 없이 주막 뒤편의 어둡고 외딴 새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사박거리는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복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성이 걸음을 멈추자 그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재성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복순의 까만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슬프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젖은 눈망울 앞에서 방금 전 자신을 짓누르던 핏값으로 짊어진 운명이 부질없이 녹아내리는 듯하였습니다. 재성은 자신도 모르게 복순의 팔을 이끌어 길섭의 늙은 고목나무 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재성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한 사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을 뜨겁게 그리워하는 스물 앞둔 사내의 것이었지요. 그는 복순의 떨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섞이고 서로의 심장 소리가 세상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복순의 온기와 떨리는 숨결에 재성의 이성은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품고 모든 것을 잊은 채 도망치고 싶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가슴 속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옥패가 그의 뜨거운 가슴을 애는 듯한 냉기를 뿜어냈습니다. 아, 나는 그럴 수 없는 놈이지. 재성은 이글거리는 마음을 칼로 베어내듯 억누르며 마치 제 영혼의 일부를 떼어내듯 천천히 복순에게서 몸을 뗐습니다. 나는 너를 담을 수 없는 사내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거절이 아닌 심장을 찢는 듯한 고백이었습니다. 재성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길 위 복순이 들고 있던 버선 한 짝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한 사내의 뜨거운 꿈과 한 소녀의 순정이 그렇게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지난밤 그 샛길 위로 차갑고 푸른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주막의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요. 재성은 이미 떠날 채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과 어깨에 둘러맨 단출한 괴나리 보침. 그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고뇌나 슬픔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결심만이 얼음처럼 서려 있을 뿐이었지요. 그는 말없이 옥분과 병상에 몸을 기댄 채 힘겹게 앉아있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이마가 방바닥에 닿도록 깊이, 아주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지난 11해의 세월을 길러준 은혜에 대한 감사이자 이제는 피의 길을 걷게 될 자신에 대한 마지막 하직 인사였습니다. 쿵 하고 마른 바닥을 울리는 소리에 옥부는 입술을 깨물었고 할머니는 끝내 마른 기침과 함께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밤새 쌌을 작은 주먹밥 덩이와 삶은 달걀 몇 개가 든 작은 천 뭉치를 재성의 보찜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 어떤 말도 이별의 무게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임을 어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듯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문 기둥에 기대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유령처럼 지켜보고 있던 복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밤새 얼마나 울었던 것인지 복순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하지만 재성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고는 주막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순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주막 문이 열리고 재성은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분과 복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한 점이 되어 아침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저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재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옥부는 조용히 주막 문을 닫았습니다. 쿵!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주막 안은 이전보다 역곱절은 더 깊고 시린 어둠과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이 주막에 남은 것은 병든 노인과 두 여인,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하세월 뿐이었습니다. 한 사내의 운명이 그렇게 한양을 향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향해 장엄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성벽이 어린 나그네를 삼킬 듯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는 한양의 처신상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진 재성의 눈에 화려한 기와 행렬도 끝없이 이어진 저작거리의 활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물결, 그리고 그 물결 속에서 느껴지는 지독한 허기, 그것뿐이었습니다. 옥분과 할머니가 싸준 주먹밥은 이미 동이 난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품 안에 깊숙이 간직한 옥패와 봉서, 그리고 가슴 속에 차갑게 식은 원수 갚으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한양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재성은 웅장한 다리 밑 남들이 버린 집더미를 모아 온몸을 뉘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홑홑을 뚫고 들어올 때마다 그는 품 안에 옥패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쉼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 맺힌 유물이었고 옥분의 희생이었으며 자신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배고픔보다 더한 고통은 정처 없이 떠도는 자신의 신세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매며 그는 봉서에 적힌 단 하나의 이름, 조판서 댁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벼슬에서 물러난 지 오래된 늙은 판서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은 남루한 행색에 그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문 앞에서 내쳐지기는 예사였고 발길질을 당하며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흐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눈물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그날
원수들의 앞에서 흘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닷새를 꼬박 굶은 재성이 쓰러질 듯 한 노인의 집 문 앞에서 물 한 모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나온 늙은 하인이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측은한 눈빛으로 말하였습니다. 조 판서 어르신을 뵙고 싶거든. 저 서쪽 산깃을 낡은 초가집으로 가보게. 그분은 더 이상 조정의 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네. 재성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절을 하고는 비틀거리며 산깃을그로 향하였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서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한 노인이 벼틀 쬐며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재성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하였습니다. 재성은 그 앞에 엎드려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습니다. 옥패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어루만지던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낯선 이를 향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동지의 혈육을 마주한 깊은 슬픔과 회한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노인의 마른 입술이 열렸습니다. 내가 이경의 아들이었더냐. 그 순간부터 재성이라는 이름은 흙바닥 깊이 묻혔습니다. 차가운 한양의 달 아래 그는 이제 이설이었습니다. 조 판서의 마른 손끝에서 마침내 봉서가 열렸습니다. 여러 겹으로 싼 기름 종이를 벗겨내자 드러난 것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살을 깨물어 짜는 핏물로 쓰인 글씨라기보다는 한 맺힌 비명에 가까운 혈서였지요. 조 판서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이설의 아버지가 옥중에서 제 손가락을 깨물어 마지막 숨이 꺼지기 전에 남긴 피의 고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설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조 판서였던 김치영의 간악한 죄상을 파헤치고 이를 고변하려다 도리어 영모라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옥중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혈서는 아들 이설에게 명하고 있었지요. 나의 원한을 씻으려거든 저 간악한 김치영의 목을 베어 종묘사직을 바로 세우라. 그리고 박좌수라는 자는 그저 김치영의 손발에 불과한 천한 주구에 지나지 아니하니 신경 쓸 가치조차 없노라고 말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이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대신 푸른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어설픈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확인한 자의 차갑고도 서늘한 결심이었지요. 이설은 조 판서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개인의 원한이 아닌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대한 심판의 길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나 이설이 한양에서 원수 갚을 칼을 가는 그 시각, 그의 고향 주막에는 다른 칼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닫힌 주막 문을 억지로 열고 박좌수가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여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목소리로 옥분의 앞에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를 던졌지요. 옥분의 죽은 지아비가 생전에 그에게 진 빗 문서였습니다. 독사의 혀처럼 구불구불한 검은 글씨들이 옥분을 비웃듯 종이 위에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갚지 못하면 이 주막도 내 몸뚱이도 다 내 것이다. 박좌수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밥에서 쥐꼬리가 나왔다는 둥, 과부가 밤마다 사내를 홀린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흉소문이 꼬리를 물었지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쌀독 바닥이 매일같이 훤히 비어 들여다 보였습니다. 옥부는 억울함에 눈물을 삼켰지만 보이지 않는 적이 쏘아대는 독화살을 막을 길이 없었지요. 쿵. 닫힌 주막문 위로 박좌수의 검은 그림자가 거대한 악귀처럼 주막 전체를 집어삼킬 듯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설의 원수 가품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의 뿌리이자 그가 돌아가야 할 유일한 안식처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 판서의 낡은 초가에서 웃음기를 완전히 거둔 재성의 얼굴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냉철함과 칼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달빛 아래에서 홀로 목검을 휘둘렀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야만 지독하게 파고드는 그리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면 떠나오던 그 밤 곁에서 가늘게 떨던 복순의 온기가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설은 더욱 거칠게 목검을 휘둘렀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온기마저 베어내려는 듯 그의 눈빛은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이설이 지키고자 하였던 이들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정성 어린 병수발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길게 이어진 기침 끝에 시어머니의 숨이 조용히 멎고 말았지요. 차갑게 식어가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은 채 옥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였습니다. 슬퍼할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박좌수의 졸개들이 들이닥쳐 2 여인의 멀건 죽그릇마저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옥분과 복수는 그렇게 텅 빈 주막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지요. 2 사람은 헛간의 차가운 집더미 위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내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꾀죄죄한 행색의 술 냄새를 풍기는 그 사내는 바로 복순의 투전판을 드나드는 아비였습니다. 그는 나타나자마자 복순의 손을 붙잡고 박좌수에게 달려가 흙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리, 제발 이놈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여기 딸년을 데리고 왔습지요. 일도 야무지게 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는 년이옵니다. 날이 되게 쓸모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좌수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 한양의 어느 권세 있는 댁에서 눈치 빠른 계집을 구해달라 하던 참이었지요. 박좌수는 복순의 아비에게 엽전 몇 잎을 던져주고는 턱짓으로 복순을 가리켰습니다. 복순은 제 아비의 손에 이끌려 짐승처럼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그것은 아비에 대한 원망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만질 수 없는 차가운 산에 이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는 사람의 물결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색이 이상하였지요. 합격자들의 환호와 낙방자들의 탄식 사이로 이해할 수 없다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 장원의 이름이 쓰인 첫머리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설. 어느 가문의 자제인지, 어느 스승을 모셨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지요.
그저 낯선 이름만이 압도적인 필체로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물결 속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보이는 궁궐의 용마루만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의 진짜 이름을 세상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 젊은 왕은 늦도록 잠 못 들고 촛불만 밝혔습니다. 서안 위에는 낮에 가져온 장원급제자의 시권이 놓여 있었지요. 왕은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무 말 없이 시권을 집어들어 제 서안 깊숙한 곳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허나 그 시각 이설이 떠나온 고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좌수는 제 집 대청마루에서 밤새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하인이 전한 장원급제자의 이름 이설이라는 그 낯선 이름이 어쩐지 그의 신경을 자꾸만 긁어댔습니다. 그는 아침이 되자마자 마을의 비단 장수를 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상위에 놓인 묵직한 돈주머니를 턱 끝으로 가리켰지요. 비단 장수는 마루가 꺼져라 머리를 조아릴 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관아의 포졸들이 옥분이 기거하던 폐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또의 뒤에 선 박좌수는 옥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그 옆에 선 비단 장수는 옥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닥친 이 기막힌 광경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결국 옥분의 두 팔에 거친 포승줄이 감겼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갔고 관아의 옥에 던져졌습니다. 쿵! 쇠로 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뒤로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밤 왕의 침전에는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은 서안에 앉아 그 앞에 꼿꼿이 서 있는 이설을 바라보았지요. 왕은 아무 말 없이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밀어주었습니다. 이설이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마패가 희미한 촛불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왕이 말하였습니다. 가서 나의 눈과 귀가 되어다오. 이설은 말없이 마패를 품속 깊이 넣고는 소리 없이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장원급제자 이설이 없었습니다. 그저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지요. 그 시각 이설의 고향 관아에서는 한 여인의 목숨을 건 심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공정한 심리관도 법도도 없었지요. 사또는 연신 하품을 해대며 제 귀를 후비고 있었고 그 옆에 앉은 박좌수는 여유롭게 부채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멍석 위에 꿇어앉은 옥부는 며칠 사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비단 장수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는 이는 없었지요. 한양의 새벽, 이설은 허름한 삿갓을 눌러쓰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그의 목적지는 오직 한 곳, 부패의 뿌리가 시작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칼을 들고 향하는 그곳에서 그가 지키지 못하였던 마지막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아 마당의 심리는 한나절이 지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지루하다는 듯 부채를 접은 박좌수가 사또에게 눈짓을 하자 사또는 그제야 처분을 내렸지요. 저 천한 과부에게 곤장 100대를 명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을 둘러싼 구경꾼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곤장 100대. 그것은 장정도 버티기 힘든, 사실상 죽음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는 형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옥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결국 옥부는 끌려 나갔습니다. 포졸들이 억지로 그녀를 형틀에 엎드리게 하고 팔다리를 묶었습니다. 나장이 육중한 곤장을 어깨에 둘러매고 침을 뱉었습니다. 박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마침내 곤장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옥분의 등 위로 떨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장의 어깨 너머로 시퍼런 하늘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육중한 곤장이 바람을 가르는 섬뜩한 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온 사방의 공기를 찢는 듯한 외침 하나가 날아오던 곤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목소리는 분명 크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귓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요. 나장의 손에서 곤장이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탕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던 박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사또는 마시던 물을 그대로 옷에 쏟으며 사색이 된 채 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지요. 관아의 문이 열리고 삿갓을 쓴 한 사내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막힘도 없었지요.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것은 바로 어명을 상징하는 마패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습니다. 포졸들은 들고 있던 창과 칼을 내던지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오직 사또와 박좌수만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삿갓을 쓴 사내는 천천히 그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삿갓을 벗었지요. 그 얼굴을 확인한 박좌수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커졌습니다. 재성, 아니 이설이었던 겁니다. 이설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형틀로 다가가 형틀 위에 엎드려 있는 옥본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으로 직접 그녀의 팔과 다리에 묶인 거친 밧줄을 풀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밧줄이 풀리자 옥부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하였습니다. 옥분의 메마른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설은 그저 말없이 옥분을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설은 자신을 향해 내민 옥분의 거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형틀 옆에 쓰러져 있는 옥분을 그대로 번쩍 들어 안았지요. 옥분은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이설의 품에 완전히 안긴 채 가늘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설은 옥분을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넋이 나간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좌수와 사또가 있었지요. 이설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길가에 뒹구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설은 곁에 선 부하에게 나직이 명하였습니다. 어서 저 분을 안으로 모시고 당장 의원을 불러라.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하면 내 놈들 목은 없을 것이다. 부하들이 허둥지둥 옥분을 모시고 사라지는 그 찰나 이설은 옥분의 귓가에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가장 깊은 옥안은 촛불 하나만이 간신히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설은 차가운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박좌수 앞에 섰지요.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단 한 가지만을 물었을 뿐입니다. 복순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에 박좌수는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쇠창살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리. 그 아이는 제 아비놈이 제 발로 끌고 와서는 노른빛 대신 팔아넘긴 것입니다. 다음 날 이설의 부하들이 마을의 투전판을 덮쳤습니다. 그곳에서 삿갓을 눌러쓴 이설과 눈이 마주친 한 사내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바로 복순의 아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칼을 든 군사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설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서 왕의 이름이 새겨진 마패를 꺼내 보여주었을 뿐이지요. 복순의 아비는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오줌을 지리는 꼴이 되어 자신이 딸을 팔아넘긴 인구 거간꾼의 생김새와 차림새 그리고 행선지를 모두 실토하였습니다. 뒷조침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설은 이웃 고을의 한 기생집에서 복순의 아비가 말한 인구 거간꾼을 잡아들였지요. 놈의 입에서 복순을 사간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나온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복순을 사간 사람은 다름 아닌 한양의 병조판서 김치영의 신복이자 왕의 그림자인 윤내관이었던 겁니다. 이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춤에 찬 칼자루 위로 올라가 칼집이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단 이불 위로 나지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잔 옥부는 낯선 방의 천장을 보며 천천히 눈을 떴지요. 귓가에는 약다리는 냄새가 은은히 맴돌았고 제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탕약을 든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이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사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옥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이설은 아무 말 없이 탕약 그릇을 내려놓고 옥분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옥분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복순이는 어찌 되었느냐? 그 이름이 나오자 이설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찾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찾아 어머니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며칠간 이설은 옥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수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 올리며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보살폈지요. 옥분의 얼굴에 조금씩 얼굴빛이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설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옥분의 상처가 아물어 갈수록 복순이 겪고 있을 고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떠나기 전날 밤 가늘게 떨던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였다는 스스로를 꾸짖는 마음이 그의 심장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마침내 옥분이 기력을 회복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던 날,
이설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였지요. 어머니, 이제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옥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제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쥐어주었지요. 그것은 색이 바래고 끝이 달아빠진 붉은 댕기 하나였습니다. 복순이 처음으로 제 돈을 모아 샀다며 그렇게 기뻐하였던 바로 그 댕기였지요. 옥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설은 다시 삿갓을 눌러쓰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붉은 댕기가, 그의 가슴에는 복순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윤내관을 향한 서늘한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을 구한 것은 원수 갚음의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제 아들 이설은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한 더 길고 어두운 싸움을 시작해야 하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옥분은 아들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지방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윤내관의 저택은 칠흑 같은 어둠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높다란 담장 위로 달빛조차 넘어오기를 주저하는 듯하였지요. 바로 그 담장 아래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설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이 집 주변을 맴돌며 가장 허술한 곳과 경비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그 찰나의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마침내 술라를 돌던 경비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이설은 한 마리 살처럼 소리 없이 담을 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도 마패도 아닌 오직 낡은 붉은 댕기 하나만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요. 그의 목적은 하나, 윤내관과 병조판서 김치영을 엮을 결정적 증거를 찾고 복순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기억을 더듬어 안채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윤내관의 침소가 아니었지요. 그는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이 집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도 유일하게 작은 등불 하나가 새어나오는 외딴 별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가두어두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별채에 가까워질수록 이설의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창호지 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틈으로 안을 엿보았지요. 방 안에는 한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지 않고 멍하니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위태롭고 가여워 보이던지 이설은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를 끌어안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야 하였습니다. 이설은 품속에서 낡은 붉은 댕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문틈 사이로 그 댕기를 조용히 밀어 넣었지요. 댕기가 툭 하고 방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촛불만 바라보던 복순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색바랜 붉은 댕기를 발견하였지요. 복순의 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댕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음으로 돈을 모아 샀던 바로 그 댕기였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댕기를 어루만지다 홀린 듯이 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창호지 문 밖을 향해 속삭였지요. 혹,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그 목소리가 10년 묵은 바위처럼 굳어있던 이설의 심장을 단번에 녹여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설의 손이 저도 모르게 문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끝이 차가운 나무 문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지요. 저벅, 저벅.
멀리서 술라를 도는 경비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창호지 문틈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지요. 아주 작은 한숨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복수나. 이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제 몸을 숨겼습니다. 방 안의 복수는 바람 소리였는지 아니면 제 귀가 잠시 멀었던 것인지 희미하게 들려온 그 소리의 주인을 찾아 두리번거렸지요. 그녀는 손에 쥔 낡은 붉은 댕기만 더욱 세게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이설은 멀리 나무 그림자 뒤에 숨어 별채의 창호지에 비친 복순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홀로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설은 말없이 허리춤에 칼자루를 고쳐 잡았습니다. 이설은 나무 그림자 뒤에 숨어 별채의 창호지에 비친 복순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홀로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는 그 모습을 뜬 눈으로 밤이 새도록 지켜보았지요. 동이 트고 새벽의 찬 기운이 그의 뼈 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고 윤내관의 집이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설은 그제야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였지요. 그는 담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한양의 저작거리로 향하였습니다. 그날 밤 이설은 조판서의 낡은 서재에 앉아 등잔불이 다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지요. 한양의 모든 관청과 사대부, 집안의 내부 구조가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그 지도 위 윤내관의 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설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위에 윤내관 집의 모든 통로와 경비들의 움직임을 꼼꼼하게 그려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지도 위 윤내관의 서재 옆 작은 별채에서 빠져나와 담을 넘는 가장 짧은 경로 위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이설은 등잔불 밑에서 자신이 그린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붓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방 안의 고요를 깨뜨렸지요. 어젯밤 그는 담벼락에 숨어 윤내관이 수아에게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던 겁니다. 저 계집도 이제 실증이 나는구나. 내일 당장 북방 오랑캐에게 종으로 팔아버려라. 이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어두었던 칼을 집어들었지요. 그가 애써 그려온 지도가 촌농 위로 떨어져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하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대낮 이설은 윤내관의 집 대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지키던 하인 2명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지요. 웬 놈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이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아서는 하인 하나의 멱살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는 그대로 마당 한가운데까지 끌고 들어와 먼지가 풀썩 일어나도록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하인들을 향해 나지기 말하였지요. 내 놈들의 주인을 부르거라. 그의 기세에 눌려 하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윤내관이 잔뜩 살이 찐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나타난 것이지요. 그 옆에는 청직이 몇몇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내관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느 천한 놈이 감히 내 집 마당에서 이리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당장 저놈의 팔다리를 부러뜨려 광에 쳐넣어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물쭈물 다가서는 바로 그 순간 이설은 윤내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윤내관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들어 올렸지요. 윤내관의 두 발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이설은 그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가 아까 그 하인 옆에 나란히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윤내관의 입에서 괴성이 터져 나왔지요. 청지기와 하인들은 제 주인이 길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고도 그저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설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바닥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떠는 윤내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도록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어명이다. 이 집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개미 한 마리 내보내지 마라. 내일 아침 내가 내 놈의 목을 직접 거두러 다시 올 것이다. 이설은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별채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는 복순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마당의 모든 이들은 그저 숨도 쉬지 못한 채 두 사람이 대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윤내관의 대문을 나선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양의 밤거리는 차가웠고 이설은 앞서 걸었고 복수는 그저 그림자처럼 몇 걸음 뒤에서 그의 등만 보고 따를 뿐이었지요. 복수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목을 잡고 앞서 걷는 저 사내의 등이 너무나도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하다고만 생각하였지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조 판서의 낡은 초가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쇠약해진 복순의 얼굴과 그 옆에 선 이설의 굳은 표정을 한번 훑어볼 뿐이었지요. 노인은 늙은 하인에게 명하여 복순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설에게 뜨거운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복순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자 그제야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이 풀리는 듯하였지요. 그녀는 이불 위에 앉아 손에 쥐어진 낡은 붉은 댕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설은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복순이 있는 방문 앞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지요. 그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안에 살아있는 복순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 그렇게 한참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걸렸을 때 이설은 조 판서의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나누었지요.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조 판서였습니다. 이제 어찌할 것이냐? 이설이 대답하였습니다. 내일 아침 윤내관의 목을 벨 것입니다. 조 판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하면 뱀의 꼬리만 자를 뿐이다. 진짜 몸통은 저 궁궐 가장 높은 곳에 있지 않느냐. 그 말에 이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상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다 아비가 남긴 혈서를 나란히 놓았지요. 그 두 가지 물건이 등잔불 아래에서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 판서의 낡은 초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설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마당의 목검을 휘두르고 있었지요. 그의 검술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끝이 공기를 가르는 서늘한 소리만이 쉼 없이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하였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그 매서운 칼바람 소리가 마치 어젯밤 저를 구하러 온 그 사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제 품속의 낡은 불은댕기만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이설은 목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땀으로 젖은 얼굴을 찬물로 씻어내고는 조 판서의 방으로 향하였지요. 그리고는 말하였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조 판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설이 향한 곳은 윤내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장 궁궐로 향하였지요. 그는 더 이상 삿갓을 쓴 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원급 제자의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패를 든 채 궁궐의 문을 당당히 통과하였습니다. 그가 왕의 앞에 섰을 때 젊은 왕은 의외라는 듯 그를 바라보았지요. 왕이 물었습니다. 벌써 소임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냐? 이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품속에서 마패와 혈서를 꺼내 왕의 앞에 올렸습니다. 이설이 말하였습니다. 소신, 아비의 유언과 전하의 은밀한 명을 받들어 역적의 무리를 모두 찾아내었나이다. 허나 그 뿌리가 너무 깊고 단단하여 감히 소신 혼자의 힘으로는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이설은 또 다른 것을 꺼내어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윤내관의 집에서 가져온 바로 그 비밀 장부였습니다. 병조판서 김치영과 윤내관이 주고받은 모든 은밀히 주고받은 재물과 불법으로 쌓은 재산,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 저지른 온갖 추악한 죄행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장부였지요. 왕은 말없이 그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분노로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왕은 그 장부를 쥔 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군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하에게 배신당한 한 사내의 서슬퍼런 분노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의 대전은 이른 시각부터 수백의 신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왕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지요. 대전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앞줄의 병조판서와 내시부 도제조 윤내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그저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지요. 왕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역적의 무리를 심판하려 한다. 그 말에 한 신하가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툭 하는 작은 소리가 대전 전체에 울리는 듯하였지요. 바로 그때 왕이 명하였습니다. 어사 이설을 대전으로 들라하라. 이설이 대전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 하나를 꺼내 왕에게 올렸지요. 왕은 내관을 시켜 그 천을 펼치게 하고 그 내용을 큰 소리로 읽게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선왕의 탕약에 독을 넣으려 하였던 모든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주모자로 당시 이조판서였던 김치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대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왕을 포함한 대전의 모든 신하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한 사람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 시선이 꽂힌 곳. 그곳에는 바로 현재의 병조판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왕은 모든 시선이 향한 그 경조판서를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하였습니다. 병조판서는 할 말이 없는가? 병조판서 김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무언가 말을 하려 입을 떼는 순간 왕이 다시 명하였지요. 증인을 들라. 대전의 문이 열리고 옥분과 복순이 조 판서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병조판서 김치영과 윤내관을 향해 직접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지요. 당장 저 역적들의 관복을 벗기고 의금부로 결박하여 끌어가라. 의금부의 나장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의 관복을 그 자리에서 벗겨냈습니다. 화려한 관복이 벗겨지고 초라한 적산 바람이 드러나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언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적산 바람으로 대전 마당을 가로질러 끌려 나갔습니다. 피의 심판이 끝나고 한양에는 새로운 해가 떴습니다. 이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신임받는 눈이 되어 밤낮으로 나라의 어지러운 일을 바로잡는데 온 힘을 쏟았지요.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대사헌이라는 무거운 벼슬이 따라붙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저 이설 대감이라 불렀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어느덧 저작거리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곳은 옥분이 운영하는 국밥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국밥 한 그릇은 지친 보부상의 허기를 달래주고 집 없는 아이의 언 손을 녹여주었지요. 옥분은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십 명의 손님을 너끈히 받아내는 노련한 주인의 여유와 모든 것을 품어 안는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날도 국밥집은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쉴 새 없이 국밥을 퍼냈고 이제는 제법 야무진 일꾼이 된 복순은 분주하게 상을 내가고 치웠지요. 복순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저 땀 흘려 일하는 자의 건강한 생기와 옥분의 칭찬 한마디에 수줍게 번지는 맑은 웃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관복이 아닌 깨끗하게 세탁한 무명옷을 입은 이설이었지요. 왁자지껄하던 주막 안이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대사헌 대감의 나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설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펄펄 끓는 가마솥 앞으로 다가가 말없이 국자를 집어드는 옥분의 손을 지그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옥분을 지나쳐 그릇을 나르려던 복순의 앞으로 향하였지요. 이설은 복순이 들고 있던 무거운 그릇을 말없이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나의 몫이다. 그는 그릇을 옆에 내려놓고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복순의 머리에 꽂혀 있던 낡고 색바랜 붉은 댕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풀어냈지요. 그 댕기는 두 사람의 아프고 서러웠던 지난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이설은 그 댕기를 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단 주머니에서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비취 머리꽂이 하나를 꺼내 복순의 머리에 정성스럽게 꽂아 주었습니다. 복순의 까만 눈동자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생 처음 지어보는 햇살처럼 눈부신 미소가 활짝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옥분이 마침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깨끗한 그릇 2개를 꺼내 가장 뜨겁고 진한 국물을 듬뿍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앞에 국밥 2그릇을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